서울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관심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면서 판이 커져버렸죠. 뜨거웠던 지난 13일 동안의 선거전, 그 열전의 기록을 돌아보고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습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지난 16일 저녁 서울 홍익대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상대방 박원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 3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젊은이들의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고 싶어도요. 우리가 오면 젊은 분들이 싫어하실까 봐 잘 못 왔거든요. 싫어요. 저기 좀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죄송한데 좀 티가 많이 나셔서요. 네. 나는 서울입니다를 구호로 내건 나경원 후보는 매일 한 곳의 현장을 찾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정책 유세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교감하는 시민 공감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영등포 한 백화점에서 쇼핑 나온 아기 엄마들과 만나 공감대가 많은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주부들의 관심사인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막 내가 끼고 키우느냐고 사실은 이제 나는 도우미 아주머니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엄마들 뭐 그런 경우에 조금 지원을 조금 해드리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7일에는 서울 성산동의 강북 청년 창업센터를 찾아 창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는 알 수 없는 그 정보에 대한 그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요새 40, 50대의 그 명퇴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고유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계, 법무, 뭐 이런 쪽에 경영, 뭐 이런 쪽에 다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의 지원을 받으면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단순한 유세가 아닌 이런 선거운동에 대해 참석한 사람들도 만족을 표시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사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좀 긍정적이었고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되면서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된 박원순 후보. 마지막 주말인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각 야당 지도부와 박 후보의 멘토단들이 모두 모여 대규모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원순과 함께 특권과 반칙의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박원순을 통해 한나라당 서울시장의 파탄을 끝장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구호로 내세운 박 후보는 걸어서 서울 한 바퀴를 유세 주제로 삼고 매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청 정책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서민층을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두는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시민단체, 농민단체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흔히 공짜 복지라는 얘기를 한나라당 또 상대 후보는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이 결코 공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9일에는 박원순 후보가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공덕동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등장하자 시장 상인들과 지지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서울을 바꿔놓을 거예요. 혹시 좀
부탁해요. 서민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드릴게요. 자주 찾아오고요. 열심히 장사해도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씨름인 이곳 상인들은 이런 친서민 행보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떤 기대를? 우선 소통이 잘 되겠고요. 서민의 어려움을 알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먼저 기호 1번 나경원 후보께서 공식 선거운동 전인 지난 10일 서울시장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또 무슨 바람이다, 무슨 이벤트다 막 이런 과정에서 정책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선거 자체에서도 저는 새로운 정말 국민들의 이 자존심과 품격을 지켜주는 그런 선거를 해달라고 저는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이런 다짐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나경원 후보 측. 박원순 후보의 학력 위조 의혹, 양손 입적 과정의 문제점, 아름다운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제는 서울 법대를 사칭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해외 학력까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카더라 정도 수준의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그 부풀린 의혹에 근거하여 공격하고 그 공격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의 집단 린치가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흑색 선전과 같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반에 자제하던 박원순 후보 측도 선거 전 후반부터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부친 사학재단 감사 배제 청탁 의혹과 고액의 피부 관리를 받은 것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1억 원짜리 강남 피부샵을 들락거리면서 또한 부동산 투자로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공직자가 과연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서민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피부 치료를 위해서 한 엄마로서 함께 갔다가 함께 시간이 나오면 치료를 받았던 것이 마치 증폭돼서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상대 후보 경력이 뭐 어쩌다 막 이렇게 그건 사실 상대방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흘려듣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헌담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일단은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안 좋죠. 제일 안 좋죠. 제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공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선거 문화라고 지적합니다. 초반에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고 정책 대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당 후보와 또 범야권과의 대결이 되다 보니까 총체적인 대결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서 이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오세훈 시장의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또는 빚이 너무 많다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진지하게 토론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층적으로 정말 해법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토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장 후보는 모두 3사람입니다. 선거 전이 양자 구도로 전개되며 언론의 관심은 두 후보에게만 쏠렸습니다. 무소속 베일도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잡지 못하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뭐 잣대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정당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무소속이면은 지지율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뭐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잣대는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초반에는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중반을 넘어가며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며 오차 범위 내 혼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등으로 먼저 부각된 박원순 후보가 초반에 크게 앞질렀으나 이후 한나라당에서도 나경원 의원으로 후보가 확정되고 TV토론에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최근에는 양자 간 혼전 구도로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역시 투표율이 각 후보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략 최근의 선거를 기준으로 약 45%선,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한나라당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 동안 서울시 살림을 꾸리는 시장 선거지만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가늠하는 전초전 성격이어서 각 진영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에선 선거전 초반부터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선거전 막판인 어제 안철수 원장이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권이건 야권이건 거대한 정계 개편 또는 질서 재편의 해오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여온 각 후보들은 내일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 이곳에 특별한 스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광인, 파이터, 싸움꾼이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얼굴 무섭게 나오는데. 재밌는 걸로 하죠. 좀 웃긴 프로그램인가요?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그의 법명은 해문, 지혜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를 해야 되고 영어로도 쓰여져 있고 중국어로 쓰여져 있기도 한데 우연스럽게 네 가지 4개국어를 전부 다 습득하게 돼가지고 큰 코끼리에게 바늘을 꽂고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다. 일제 때 빼앗긴 조선 왕실 의궤. 일본 국내청 소장품으로 둔갑해 오랜 순환의 세월을 견뎌온 의궤가 지난주 일부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89년 만에 조선 왕실 의궤를 되찾게 된 데는 한 스님의 공이 컸습니다. 바로 의궤 반환 운동을 이끌어온 해문 스님입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일본 최고의 정치적 상징인 국내청, 이른바 천왕궁을 상대로 반환이 사실상 가능하겠냐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결국 신념,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혼이 담긴 계란은 바위를 깰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이 담긴 계란은 바위도 깰 수 있다. 의궤를 반환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다면서요. 5년 동안 40여 차례 정도 제가 일본에 출국해서 일본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나고 했는데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연대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 저희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일본 민주당 또 일본 3인당과 같은 일본의 군소정당이긴 하지만 이런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 일본 외무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반출문화재 환수운동에 뛰어든 해문 스님. 스님의 활동은 일본 언론에도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선 왕실 문서를 반환을 계속해온 한국인 스님 해문이라고 해서 제기살 아사히 신문 이면에 히토란에 스님 나온 거 말고는 또 없어요. 제 주로 전화한 거를 해문 스님 덕에 되찾게 된 우리의 보물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일본 도쿄대로부터 조선 왕조실록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도쿄대 소장 사실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끝낸 다음에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도쿄대로부터 그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도쿄대는 뭐 자신이 올 것이 왔다. 이건 반드시 돌려줘야 됐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이제 상당히 공포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시종일관 협상에 임했고. 도쿄대가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작물이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도둑질한 물건이 깨끗해지진 않는다. 이것을 이제 학문적 양심에 의해서 결단해서 빨리 원상국으로 반환해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포도 좀 놓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최종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일본 도쿄재판소에서 도쿄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도쿄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작물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건 상당히 두려워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일본에 반출된 우리의 문화재는 어림잡아 20만 점. 스님의 머릿속엔 돌려받아야 할 문화재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고종의 투구라는 건 이제 저희가 3년 정도 추적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추적을 하셨어요. 이건 고종의 갑옷입니다.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총알입니다. 이거 환부, 넓적다리에서 이렇게 뽑아낸 것이다. 이걸 다 스님이 처음 발견하신 건가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런 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스님께서 문화재 환수운동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운명을 바꿔놓은 특별한 책 한 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교토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 고서점 서가에서 꺼내보았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에 도쿄대학에 아직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이제 규절을 보게 됐는데요. 우연인 듯 보게 된 책에서 만난 걸정이라는 글귀는 스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자 탈자를 바로 잡아달라는 저자의 말이겠지만 그 당시로서 저로서는 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처럼 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왠지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마치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에 돌려놔 달라 이렇게 읽히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인연의 소치가 제어로 하여금 저를 어디론가로 이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려놨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약간 신비한 운명적인. 출가 전 사학을 공부했고 4개 국어를 익힌 것이 돌이켜보면 문화재 반환운동에 이르기 위한 운명이고 인연의 소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님의 활동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웃음 조롱이 많았죠, 사실은. 또 저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주 그 승려가 뭐 그렇게 많이 알면은 당장 때려치지 왜 그 산속에 있냐고. 심지어 정부에서 뭐 이게 그렇게 뭐 쉽게 오는 일이 아니다라고 저를 야단치신 분들이 많았죠. 이를테면 싸움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도 한데 제가 싸우고 있는 건 원래 수행자라는 거, 구도자라는 것은 싸움꾼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결국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세계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왜곡, 오류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왜곡과 오류를 바로잡아가자. 스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는데 말이죠. 문화재 환수운동이 좀 성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90년대 이후로 지금 약 20년간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 산지에 있는 해외 문화재에 대해서는 충실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 그중에 무엇을 찾아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 그걸 누가 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조사를 다 마쳤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전혀 지금 진전이 없는 거군요.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계속하실 겁니까? 제가 이 사바 세계를 떠날 때까지, 목숨 끝날 때까지 제자리 찾기를 하겠죠.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놓고 있었던, 되돌아보지 못했던 사건에 대한 주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잃어버린 주인의식의 회복, 자기 정체성의 확인, 이런 작업으로 좀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명인들이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나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누는 콘서트인데요. 요즘 그 인기가 아이돌 가수들 공연 못지 않습니다. 토크 콘서트가 뭐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토크 열풍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김영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길을 걷다 멍한 네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에바보처럼. 인기 가수 윤도현의 강렬한 보컬. 되는 대로 살아왔었지. 그 누가 뭐라 해도 인디밴드의 개성 있는 사운드. 서양제가 에이! 더 크게 에이! 갑니다. 에이! 하나, 둘, 셋. 가끔은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된 흥겨운 합창까지. 올 들어 화제를 뿌리며 전국 각지에서 관객몰이를 한 콘서트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들 사이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악은 그저 사이사이 흥을 돋우기 위한 반찬일 뿐 진짜 메뉴는 따로 있다는 것. 바로 토크. 무대에 선 이들이 관객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공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VIP 좌석이 없습니다. 가격이 균일이지요. 그래서 VIP 좌석이 없으면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VIP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 인기가 웬만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밤거리에 고슬프게.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북콘서트. 지난 6월 내놓은 자신의 책을 주제로 독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아우르는 다소 딱딱할 법한 주제지만 관객석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원주요. 원주에서 이것 때문에? 어디서 오셨어요? 예? 호주. 와. 토크 콘서트 돌풍의 정점을 찍었던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원장의 희망공감 청춘 콘서트.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국 27개 도시를 돌았는데 무려 4만 5천여 명 구름 관객이 몰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명인들이 대중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토크의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만나셔서 마카레나? 네. 음악과 볼거리를 곁들여 재미를 더하는 방식 역시 새로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토크의 인기가 사회 현상으로까지 확산된 건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크 콘서트의 관객은 그 방청객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의 말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순서와 시간을 배정하고 또 거기에 그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거죠. 지난주 열린 박경철 원장의 북콘서트 현장. 박경철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들어와 주시죠.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십시오. 책의 주제는 젊은이들의 자기 개발. 그러나 박 원장의 토크는 기성세대의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맨날 막걸리 먹고 담 타놓고 다니면서 애들 보고는 학교 지각하면 학생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의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많은 위선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아이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들려주고 하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박 원장은 이어
준비한 얘기들은 서둘러 마친 뒤 관객석에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질의응답 순서. 저는 열정을 발산할 기회와 준비, 이 시간이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다시 어떻게 열정을 불살할 수 있을까요? 저는 29살 백수 남자입니다. 우리 불 좀 켜주세요. 지금 독자와 대화할 때 관객석 불 좀 켜주시고. 가진 것도 없고 해서 결혼을 하려면 취직 후 약 10년을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3포 세대, 그러니까 연애, 결혼, 육아 포기, 이 3포 세대가 생기는 거겠죠. 3포 인간이 사회의 잉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관객들의 질문 속엔 2011년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과 상처, 갈등과 분노가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해라. 혹은 돈, 재산 안 따지는 여자 만나라. 그런 따위의 대답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어딘가에 계신 분인데, 원장님. 이제 저보다 후배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경제용어로 저희들은 감가상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당장 뭐 감가상각은 둘째치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힘들고. 젊은이들 사이에 최고의 멘토로 꼽히는 박 원장에게도 뾰족한 해법은 없었습니다. 설령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여건이 나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투입됐던 그 엄청난 기회비용, 학교부터 시작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달려와 했던 그 수많은 경쟁에 물적, 정신적 그 기회비용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누적 복리로 사온 그 엄청난 기회비용을 저는 일생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해요. 쉽게 써야 될 거리 있고 그저 함께 가슴을 치고 대신 사과할 뿐. 사실은 제가 한 이야기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기성세대에서 못 해주는 시스템 개선에 못 해주는 거에 약간 자책도 하셨는데 그런 점에 그런 말씀만으로도 젊은 세대들은 약간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하나요? 위로를 받고. 지난주 화요일 서울대학가의 한 카페.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 현장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식입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비판적 성향이 강한 젊은 학생들. 김 의원은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으로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습니다. 제 면전에서 한나라 생기죠 하면서 명함을 짝짝 찍는 분이 계세요. 저도 사람인데 막 완전히 사기 팍 죽죠. 안 보이는 데 가서 버려도 되는데 뭘 면전에서 그냥 짝짝 찢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하면서. 그러나 관객들은 매서운 눈초리를 좀처럼 거두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자유주의자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그냥 그 스스로를 위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계시고 싶으신 것은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왜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날선 반격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겐 뜻밖의 답변입니다. 신수봉 씨의 사랑밖엔 난 몰라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중간에 보면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런 정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시간여 진솔한 대화가 오간 뒤 팽팽했던 긴장감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이제 좀 마음에 살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순정을 믿겠습니다. 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회의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희망을 얻고 기대할 만하다, 소망을 가질 만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한 30분 내지 40분이 계셨는데요. 본인이 다 블로그를 갖고 계시고 또 트위터이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또 기타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이분들과 가까운 분들, 그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네. 순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공연장에서 시작된 토크 열풍은 최근 인터넷 토크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여러분과 진하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직접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벗고 합시다. 네, 옷을 벗겠습니다.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월세 오른 비용이 재산으로 포함돼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다니 이건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실리 밤거리에 이제 한국 사회가 여태 이제 일방적인 지휘 복종 또는 일방적인 강연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소통하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또 젊은 층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를 당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과거에 한국 사회가 유지해왔던 그런 방식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또는 완전히 다른 방법론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20, 30대에서. 김소원의 SBS 전망대. 안녕하세요. 김소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스마트폰 앱과 더불어 2002년부터 10년간 SBS 8뉴스 앵커를 지낸 김소원 아나운서. 요즘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하루하루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여름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짧은 토크로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화요일밤에 캔심대 SBS 8시 뉴스 메인 앵커 이분을 저희들이 실제 뵙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예. 여러분 앵커 김사원 한류 열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밤 세계 곳곳에서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에 결코 짧지 않았던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고백. 현장에서 구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굴렀거든요. 다들 제가 제일 처음부터 뉴스를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종 교양 프로그램의 현장 담당 리포터로 한 7년가량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털어놓은 이른바 굴러먹던 그 시절의 뒷얘기. 가장 힘들었던 촬영이 있다면? 전남 고흥에 그 멧돼지 농장 촬영을 갔는데요. 돼지 분변 치우고 사료 짐술에 나르고 그리고 어떻게 낙항하게 됐는지 그런 사연도 듣고 하면서 꼬박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승합차 안에서 다들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카메라 하시는 분, 오디오 하시는 분, 뭐 PD 다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한 차에 다 타고 그렇죠. 예.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이 막 부어오르는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콧물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코피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인기 아나운서가 되는 것 꿈도 안 클 테니까
비 맞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새벽에 떨지 않고 그런 방송 한번 짧게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새벽에 가스 배달하는 사람, 장애인인데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 세 딸의 아버지인데 늦깎이 권투 선수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아나운서 된 그 23살 어린 나이에 여자가 글쎄요, 세상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구나, 근사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 아나운서의 이 토크는 방송 당시 순간 시청률이 22%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방송된 이 프로그램의 최고 기록입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그 기간이 매우 길었는데 그 모든 기간의 시청자 반응보다 강심장에 나와서 그 몇 분 동안 얘기한 이후에 그 시청자 반응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흔히 얘기하는 공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 나름대로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떠드는데 우리 얘기는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이엔 낮은 땀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가닿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운영 체제와 새로운 리더십. 그래서 그때는 팔로우 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은 with me 이렇게 가야 되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서로의 눈빛을 나누자는 말 그래 괜찮다 괜찮다 떨리니까 사람이지 슬프니까 사람이고 그 마음 깊이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응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우리와 처지는 다를지언정 내가 느끼는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을 표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내가 무엇에 대해 아파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찝어서 대신 고민해주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알고 있나요? 나는 이런 사람.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서로 말을 섞는다는 건 내가 당신의 짐을 나눠지고 당신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그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은 이 책 한 번쯤은 들춰보신 적 있으시죠? 국민잡지라고 불려도 손색 없는 월간 교양지 샘터입니다. 1970년에 창간된 샘터가 이번 달로 지령 500호를 맞았습니다. 42년째 발행되고 있으니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국내 잡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셈이죠. 이주영 기자가 샘터에 얽힌 사연들을 찾아봤습니다. 수필가 피천득, 법정스님, 이혜인 수녀, 소설가 최인호, 영문학자 장영희. 이 5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본업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문장가라는 점. 둘째, 월간지 샘터에 오랫동안 글을 쓴 이른바 샘터 필자라는 점입니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 고 법정스님의 무소유, 국내 최장기 연재 소설인 최인호의 가족, 고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모두 샘터에 연재했거나 기고한 글들을 묶어 내놓은 책입니다.
월간 교양지 샘터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던 1970년 창간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에 세밀한 휘호도 보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읽을 만한 교양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 문학 이런 거는 또 아주 문학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어려운 글들이 많이 있었고, 사상기 같은 건 정말 어려웠죠. 정치적이고. 이게 샘터 창간호. 맨 처음 나왔던 거? 네. 이게 옛날 문고판 크기네요.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손 쉽게 넣고 보게끔 저렇게 만들었지. 샘터는 책값도 쌌습니다. 단돈 100원, 담배 한 갑 가격이었죠. 올해 65세인 김세중 씨는 샘터사 물류창고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마라톤 대회에도 샘터 마크를 붙이고 나가는 샘터맨이지요. 그전에는 책방에 가면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책을 전부 서비스로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판매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샘터 같은 건 나도 샘터 본다는 그 자부심을 갖다가 싸달라고 그러고 안 그랬다고. 의정부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백일석, 최성자 씨 부부는 샘터가 인연이 돼서 만났습니다. 70년대 후반 50만 부를 찍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라는 창간 당시 기치처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솔한 얘기를 실어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샘터 아니었으면 저희 못 만났지. 25년 전 샘터에 난 문학동호회 모집 광고를 보고 만나서 결혼에까지 이른 겁니다. 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백일석 씨는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문학에 대한 그런 동경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샘터에 이제 맨 뒷면 쪽에 나와 있는 그 알림란을 들여다보니까는 그 모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결혼은 했지만 농사에 실패해 전 재산을 날리고 노점상을 하기도 했던 부부는 샘터를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수기 같은 거 되게 잘 봤거든요, 관심 있게. 그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어려운 견디고 나서 이렇게 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겨내자 많이 다짐했었죠. 읽을 거리가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생활이야, 내 얘기야.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 얘기, 정답게 살라고 하는 사람,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내용이 샘터에 고쳐져 있었어요. 송문호, 송지영 씨 부녀 역시 샘터의 애독자입니다. 최순우 기념관에서 학예사로 일하는 둘째 딸 지영 씨는 아버지가 30년 넘게 정기 구독해오던 걸 4년 전 자신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대를 이어 정기 구독자가 된 셈입니다. 아빠가 그동안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보면은 제가 이제 구독을 해서 같이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샘터 창간 당시 편집부 기자는 문학평론가 연무웅, 시인 임정남, 강은교 등 젊은 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향했던 샘터라는 잡지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을 것, 짧게 쓸 것, 생활 속의 이야기를 담을 것,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겁니다. 중요한 원칙이 짧을 것, 원고가 7매를 넘지 않는 평범하고 그러면서 격이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요즘의 그 어떤 안목으로 보면은 굉장히 선진적이었죠. 독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샘터의 자존심이라고 할 이런 원칙은 필자가 유명 인사든 아니든 지켜졌습니다. 당대 유명한 글 쓰는 분들이 이제
함량 미달의 원고를 이제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정중하게 원고료를 드리고 이제 게재는 안 하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샘터가 뭔데. 이러니 샘터의 글은 정평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샘터가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는 잡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교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성 화교중학교에는 다달이 샘터가 배달됩니다. 명동성당 맞은편에서 40년 동안 중국집을 운영하다 5년 전 호주로 이민 간 화교 축진재 씨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샘터 정기 구독을 신청한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200만 원을 들고 샘터에 오셨어요. 나한테 보내지 말고 자기 후배 한성 화교학교의 화교들에게 보내달라. 화교학교 후배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 샘터 책 그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주로 이 문화에 대해서 주로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화 교류. 이 문화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하면은 앞으로 태어난 이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세로 쓰기였는데 여긴 세로 쓰기네요. 근데 여기서는 가로 쓰기로 바뀌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야? 이렇게 83년도에 가로 쓰기로 바뀌었군요, 전부. 샘터에는 이색 독자들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신혜 씨는 샘터에 대해서라면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언제부터 샘터에 광고가 들어갔는지, 언제부터 책 판형이 바뀌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보기 시작한 샘터를 퇴직을 앞둔 지금까지 모두 모았는데 샘터 전용 책장까지 직접 만들 정도입니다. 아직은 아마 10년 정도는 더 이렇게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좀 뭐 오래오래 살면 계속 봐야죠. 또 샘터가 계속 꾸준히 또 발간이 돼야 될 테고. 군인들도 샘터의 주요 독자입니다. 읽을 게 별로 없는 군대에 샘터가 꾸준히 보급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샘터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샘터 두 권만 주세요. 네, 대학생 이강훈 씨는 군대에서 샘터를 읽게 되면서 군생활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대한 뒤에도 샘터에 장문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꾸준한 독자가 됐습니다. 제한적이니까 다른 중대에서 좀 더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강제로 뺏어다가 더 수량을 더 확보해서 또 통신소에 제가 또 챙겨서 보내주면은 병사들이 또 반갑게 받아서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독자들도 꾸준히 샘터를 찾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샘터도 서서히 빛을 발해갔습니다. 독자들은 인터넷과 TV, 유사 잡지 등으로 떠났습니다. 한때 50만 부나 됐던 발행 부수는 10만 부까지 떨어졌습니다. 잡지는 계속 적자예요. 다행히 그 단행본 뭐 피천득 선생님, 법정 스님, 최인호 선생, 뭐 이혜인 수녀님, 장영희 교수님, 정채봉 선생님 이런 필자들이 샘터에 쓰신 그 원고와 함께 또 새로 또 보충해서 그 단행본으로 낸 책들, 그 책들이 이제 이 잡지에서 낸 적자를 메꾸고 또 메꾸고. 요즘부터 책들을 워낙 안 읽는다니까 다른 잡지들 뭐 다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런 어떤 지금 사회 경향이 어떤 정신의 경향이 그러니 뭐 할 수 있겠어요. 샘터가 자랑하던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필자들도 최근 몇 년 사이 하나둘 세상을 떴습니다. 국내 최장기 연재 소설이었던 최인호의 가족도 필자의 투병으로 지난해 35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여전히 샘터에 글을 쓰는 사람은 이혜인 수녀 정도입니다. 물론 허전하죠. 피천도 선생님도 사실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대단히 허전하고, 또 장영희 교수 같은 분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조금 몇 년만 더 살지 그런 생각이 들고. 한 해 1,800여 종의 잡지가 발행됩니다. 월간지만 1,200여 종에 이릅니다. 수많은 잡지들의 명멸 속에서도 샘터는 40년 넘게 한국인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나지막이 던져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근대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며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중년이 된 샘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 안 보는 세상에서 이런 고민은 샘터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이번 500호 때도 그 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도 참 많이 보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림도, 그분들이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계속 이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분들의 또 용기가 힘을 또 일으켜 주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